커플들을 다 깨버리는 거지. 야, 궤도하다. 제가 개소리했나요? 죄송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원자력 발전과 사용 후 핵 연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창화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소개를 제가 간단히 드리기는 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실 1959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국가연구소이자 와우, 59년도. 네, 59년도.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기관. 아, 이라고 할 수가 좋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얘기를 해 주실 건가요? 전반적으로.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다들 원자력 하면 원자력 위험하다. 발전을 하고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우리도 해결 방법이 있다. 네. 원자력 하면 이분을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1905년에 발표를 하잖아요. 네. 여기 그 이 상대성 이론을 이제 유도하면서 나온 게 이제 E는 MC 스퀘어라는 식이죠. 에너지와 질량이 등가를 이룬다. 그렇죠. 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저기 C가 광속이잖아요. 네.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네. 굉장히 그 크죠. 그거의 네. 제곱이니까 작은 질량 변화가 있어도 큰 에너지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제 네. 누가 실제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냐. 네. 를 보시면은 이제 오토한하고 리제 마이트너를 떠올릴 수가 있죠. 아, 너무나 예, 유명하신 너무 분들이죠. 1932년에 네. 제임스 체드윅이 이제 중성자를 발견한 이후에 네. 네. 과학자들이 이제 중성자를 이용해서 핵 변환을 일으키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요. 네. 경쟁적으로. 그래서 자연계에 가장 무거운 우라늄에 이렇게 쏴서 무게를 늘리는 연구를 하는데 이분들도 그런 연구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오토한이 이제 중성자를 넣었더니 무게가 작은 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쪼개졌다는 거죠. 쪼개졌다는 거죠. 어. 그거를 이제 그 리제 마이트너가 이거는 핵분열 반응이고 이제 쪼개지면서 손실되는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이 변화가 된다. 됐다.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했죠. 실험적으로 확인을 실험적으로. 한 과학자가 리제 마이트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네.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라늄 235가 있죠. 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원소인데 여기에 네. 중성자를 이제 충돌을 시키면 요게 두 개로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또 발생을 하고 또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맨 첫 번째 가장 앞에 있는 조그만 네. 동그라미가 중성자고요. 그 옆에 막 뭔가 크게 뭉쳐져 있는 게 우라늄이에요. 저 92번 써 있는 게 이제 양성자 수고 네. 235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합 이제 수라고 보시면 돼요. 오, 약간 이런 거네요. 엄청난 커플들이 모여 있는데 솔로 한 명이 빚을 그렇지, 꼭 그렇지. 깨는 거지. 그렇지. 저 커플들을 다 깨버리는 거지. 야, 궤도하다. 제가 개소리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성자로 때려서 이제 크립톤하고 바리움으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또 딴 걸 때리고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랩장님의 네. 비유를 통하면은 저 그룹에서 쫓겨난 커플들이 다른 그룹에 가서 분탕질을 놓는 거야. 그렇지. 분탕질을 놨으니까 점점 솔로들이 막 나오면서 그 커플의 크고 단단한 이것들을 깨버리는 거지. 그치. 점점 분산되고. 어. 근데 그렇게 분산이 되면서 개인화가 되기 시작하네. 그렇지. 박사님 이거 네. 어디 다른 데 가서 강연하실 때 이 비유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아, 괜찮네요.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 커플들이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계속 깨지니까 네. 커플들이 사라지겠죠? 커플들이 사라지는구나. 너무 좋다. 그럼 솔로들은 많아지고? 솔로들은 많아지고. 정말. 그러니까 커플들이 그렇구나. 네. 깨질 때 열받잖아. 막 화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열받잖아. 네. 에너지를 내는 거야. 딱 분출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구나. 모든 교수님들이 이해하셨어요. 네. 네. 이게 그 실제 요 무게를 비교를 한 거예요. 질량을 이제 충돌되기 전과 후 이제 질량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질량이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하고 네. 무게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한 0.08% 정도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럼 그 감소된 질량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로 변환이 됐다. 그러니까 아. 지금 화살표가 네. 있잖아요. 네. 저 가운데 화살표가 있는데 왼쪽 화살표 왼쪽하고 네. 화살표 오른쪽에 왼쪽 에너지하고 오른쪽 에너지를 비교해봤더니 오른쪽에 비어. 근데 네.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화살표로 가는 과정 중에 뭔가 에너지가 비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 거죠. 네. 그 빈 방출한 만큼의 에너지가 저 빨간색 2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게 대략 한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렇죠. 정도로 이제 네. 변환이 된 거죠. 네. 핵융합 같은 경우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랑 충돌을 시키면은 네. 헬륨이 만들어지고 중성자가 하나 나오면서 또 여기도 질량 감손이 일어나요. 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식을 이렇게 넘어가면 질량 차이가 나고 네. 그게 또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이게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발생을 하는 거죠. 아까 그 핵 분열과 핵 융합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핵 분열을 일으키면 그게 또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은 굉장한 에너지를 분출하고 네. 그거를 무기로 만들면 아,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이제 과학자들 간에 논쟁이 내용이 있었죠. 논쟁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마침 이제 1939년부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 나치가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실제로도 그런 근거들이 발견이 시작했죠. 돼요. 그래서 헝가리 출신 과학자 레오 실라르드하고 유진 위그너가 그 심각성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알리는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제 직접 이제 보내기는 그러니 네.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내 서명을 빌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거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네. 전 세계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 세계 과학자들을 이제 모으죠. 그래서 1939년에 이제 우라늄 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핵무기 개발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거는 1941년에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면서 그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2년부터 46년까지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을 그렇죠. 핵무기 네.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전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 우수한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리딩했던 오펜하이머를 여기 오펜하이머 티 그렇죠. 있습니다. 저 지금 저 슬라이드에 사이언티스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펜하이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 슬라이드 한 장이 이번 굿즈를 설명을 해주는 기가 막힌 슬라이드를 준비를 그러니까요. 해주셨네요, 박사님께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닐스 보어, 엔리코 페르미 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나와요. 네. 여기 맨하탄 프로젝트 참여했던 과학자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21명. 자료 다시 한번 주시면요. 21명. 네. 다만 진짜 오펜하이머 닐슨 뭐.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한 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미국 전역에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원자력 연구를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합니다.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이 인력이 투입됐냐면은 1944년 당시 보면은 맨하탄 프로젝트하고 관련된 고용된 인력이 13만 명에 거의 와. 다달 정도로 우와. 엄청난 인력들을 투입해서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네. 뭐 하는지 모르고 참여를 한 거죠. 그쵸, 그쵸. 그래요? 이제 굉장히 이제 보안 프로젝트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력들 말고도 진짜 30개 이상의 다양한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듀퐁이나 그쵸. 코닥 뭐 이런 데도 같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맨하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죠. 그리고 이게 비용을 따지면은 거의 이 당시에 20억 불 정도인데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30조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단기간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미국이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결국은 이제 거의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하는데 45년 다 돼가지고 독일이 패망을 하죠. 네. 그래서 사실 핵무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을 해요. 네, 사망을 하고 결국 핵 개발은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계속 진행을 해서 결국 핵무기를 만들어내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항복을 계속 안 하니까 종류가 다른 두 개의 핵무기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죠. 두 종류의 폭탄을 이제 일본에 투하를 해가지고 거의 2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죠. 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핵무기를 만들게 돼요. 다른 네. 국가들도. 그렇죠. 이렇게 소련도 이렇게 뭔가 스파이를 통해서 또 기술을 빼내서 핵무기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핵무기 경쟁이 막 벌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또 가져왔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다음 정권을 잡았던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에 유엔 총회에서 Atoms for Peace라고
또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자. 핵무기 이제 그만 만들고 원자력을 평화를 위해서 쓰자. 발전을 이제 하자.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원자력 발전 기술에 매진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쓰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50년 되면은 6.25 전쟁 끝나고 정말 거의 황무지일 때 그렇죠. 그때 원자력을 도입을 합니다. 와. 미국으로부터. 놀라워서. 네. 보시면은 1959년에 미국 제너럴 아토믹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옵니다. 트리가 마크 2라고. 그리고 이 시점에 저희 연구원이 이제 설립이 된 거죠. 이게 한 100kW 정도의 급의 소형 연구용 원자로거든요. 근데 네. 이게 한 33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네. 이걸 이용해서 굉장한 원자력 연구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 개통이라든지 시스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1995년에 자력으로 저희 연구원에 연구용 원자로를 만듭니다. 자력으로. 네, 자력으로 네. 하나로라는 원자로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네. 저희가 자력으로 그 연구용 원자로를 만들었잖아요. 2009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또 수출까지 합니다. 요르단. 아. 네. 그렇게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까 1942년에 시카고 파일이라고 그 핵분열 반응로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있는 EBR-1 같은 경우에 1951년에 만든 건데 최초의 증식로,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잠수함 추진용으로 세계 최초로 만든 게 노틸러스라고 네. 1954년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가압형 그 원자로, 경수형 원자로를 모티브죠. 처음 된 거를 만들어서 먼저 배에다 실어가지고 썼고요. 네. 그걸 육지로 그대로 가져온 게 여기 시핑포트라고 1957년부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배에다가 원자력을 이용해서 연료를 네. 추진력을 네, 내는 네. 그걸 처음 해보고 그거를 네. 그대로 갖고 온 게 저 네. shipping port. 네. 그래서 또 NS 사바나라고 또 민간 선박도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배에다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비행기 추진용으로 만들려는 그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원자력의 발전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네. 화력 발전 들어오셨죠? 네. 화석 연료를 석탄. 네, 석탄이나 뭐 석유 이런 걸로 불을 지펴서 물을 데워요. 증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네.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에 전기를 생산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화력 발전인데 이거 똑같이 원자력 발전은 저 석탄 연료 대신에 우라늄 핵분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라늄 핵분열이라면서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 열 에너지로 물을 데워가지고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뒷부분은 다 똑같아요. 앞부분에 이제 연료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죠. 뭘로 열을 내냐.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의 장점이 그럼 뭐냐 하고 보시면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 아우어당 한 60원 정도 되잖아요, 원자력이.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쓰면 훨씬 비싼 거죠. 전기를 생산하는데. 가성비가 좋다. 네. 가성비가 좋다. 네. 그리고 원자력은 우라늄의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라늄 235 1g이면 석유 9드럼 그리고 석탄 3톨 가지고 만드는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양으로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라늄이 전 세계에 이렇게 고르게 매장돼 있어요. 거의 뭐 600만 톤 정도 매장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뭐 금산이나 괴산 이런 데 있는데 네. 경제성이 좀 안 맞아서 그렇지 전 세계 고르게 매장이 돼 있다는 거는 가격 변동이 적고 우리가 어디든 이제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든 그쵸, 그쵸. 수입을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굉장히 적죠. 저 경제적인 에너지에 저 발전 단가에 후처리 비용이 들어있냐라고. 맞습니다. 저기에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비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저게 네. 들어있는 다 게 저 들어있는 가격인가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엄청나게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커지고 또 원자로를 저희 아까 요르단에도 연구용 원자로 수출도 하고 네. 아랍에미레이트에도 200억 불 규모의 그 수출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2010년 말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네. 원자력 르네상스 일대. 네. 들어가면 잘 되겠구나.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그랬는데 이제 2011년 네. 그 바로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한 3개월 있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 네. 3월 11일에 일어나죠. 네. 그쵸, 이때 이후로 네. 엄청
인식이 그렇죠. 바뀌었죠. 네. 이게 사실 원자력 대형 사고가 딱 3번 일어났었어요. 처음은 이제 그 TMI라고 미국에 있는 발전소인데 1979년에 사고가 났었는데 요거는 이제 냉각 장치가 파손이 되면서 얘가 열을 못 식혀주니까 우라늄이 들어있는 그 노심이 녹아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경남 용기가 있으니까 밖으로 유출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체르노빌 때는 네. 좀 사고가 컸죠. 이건 그쵸. 무리한 실험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흑연 감속제를 쓰는 원자로여가지고 뭐 불도 붙어가지고 화재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아주 그냥 대량으로 방출이 됐고 또 현장에서 이제 뭐 화재 진압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뭐 30명 이상 죽었고 그렇죠.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원자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고입니다. 네. 좀 전혀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우리는 완전히 경남 용기로 이제 쌓여 있고 건물도 이제 두께가 굉장한 두께로 이제 막고 있어서 전혀 뭐 그리고 이제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벌인 실험을 통해서 사고가 난 거라서 어쨌든 그때 86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후쿠시마에서 난 거예요. 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진도 9.0의 지진이 그렇죠. 일어나면서 안전장치가 있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얘가 네. 정지를 해요, 원자로가. 그리고는 식혀주죠. 근데 이때 작동은 잘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그 냉각 장치를 돌려주던 그 디젤 발전기가 침수되면서 그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열이 계속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가 노심 용융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피복제랑 뭐 이렇게 만나고 수분하고 만나가지고 수소가 발생하니까 수소 폭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폭발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86년은 사실 굉장히 오래되고 먼 데서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꼈는데 이제 바로 옆 나라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당연히 공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네. 5단계, 7단계, 7단계인데 저게 네. 무슨 단계인가요? 저게 그 원자력 사고의 위험 수치가 위험도라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제 최고 위험한 단계가 7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 후쿠시마 원전하고도 또 달라요. 저희가 타입이 경납 건물도 일본의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저희 거보다 한 5분의 1 수준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한 50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도출을 하고 네. 안전하지만 더 안전하게 그렇게 많은 이렇게 설비를 갖추고 해서 안전성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원전의 방호벽을 보시면 5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연료 펠렛이 우라늄이거든요. 네. 우라늄을 일단 피복제가 싸고 있어요. 연료봉 제일 싸고 있고. 가운데에 있는 네, 거죠? 가운데 이제 검정색을 싸고 있는 튜브가 있어요. 네. 그걸로 싸고 있고 2단계겠죠. 그리고 요거를 원자로 용기가 있어요. 그 용기 보시면은 두께가 25cm 강철로 돼 있는 네. 두께로 돼 있고 또 그거를 또 싸는 건물 내벽에 강철 두께가 6에서 7cm고 그 밖에 또 콘크리트가 거의 1m 이상. 콘크리트 두께가 1m인 네. 거예요? 네. 엄청나게 1m 두껍네요. 20cm. 어. 정도의 두께로 이제 경납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터지거나 하지 않도록 굉장히 안전하게 구조가 설계가 돼 있고 그래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가 난 뒤로 그렇죠. 이제 무섭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탈원전 정책을 펴는 국가들이 생겨요. 네. 네.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 벨기에, 대만 뭐 이렇게 탈원전하는 국가들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아까 원자로 수출을 했잖아요. 1995년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자력 도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이제 지위가 바뀌거든요. 아, 네. 근데 공급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처음으로 유일하게 펼치죠. 아. 네. 그러면서 원자력 관련한 그런 산업계에 이제 매출이 확 줍니다. 이제 5조 이상 줄고 인력도 줄고 옆에 그림 보시면은 그 원자력 공학과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 해결료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하고 나면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요? 재가 네. 남잖아요. 우리 네. 연탄 처음에 이제 검정색이잖아요. 네. 얘를 연소를 하면 하얗게 되죠. 네, 맞아요. 그쵸. 재만 남는. 그 하얗게 된 게 사용 후 해결료라고 보시면 돼요. 아. 다 쓴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사용 후 해결료가 이슈가 또 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주목받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다시 주목받는 이유.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 안보예요. 에너지 안보가 뭐냐면 네.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우리가 에너지 필요한데 이거 비싸거나 또는 얻을 수 없는 힘든 그런 상황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네. 보시면은 연도별 에너지 원재료 수입액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에너지원을 다 수입을 해서 오는데 우라늄 같은 경우가 전체 수입원 중에 한 0.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원유가 48.8%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입해 오는 그 에너지원 중에 원유가 가장 많이 이제 비싼 거죠. 네. 그리고 또 발전소를 지어서 발전을 하면 그 비용들 있잖아요. 뭐 네. 건물 짓고 또 발전을 할 때 비용이 있고 뭐 없애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의 원자력은. 오.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그러네요. 그냥 준 국산 에너지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LNG는 70% 이상이 연료비예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유나 뭐 이렇게 에너지를 수입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안보에 이제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는 건데 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변동이 심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발전 단가당 더 저렴하니까 그래서 에너지 안보에 좋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까 비축하기도 쉽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수입을 아예 못한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 돌린다 그러면은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18개월 정도는 계속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석유는 108일, 그 LNG 같은 경우는 48일. 네, 네. 이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가성비가 좀 좀 좋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밀도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아까 1인치짜리 우라늄 펠렛 요만하게 원통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한 손가락 요 한마디만 정도 많은데 요거 한 개가 있으면은 그게 석탄 1톤의 규모와 맞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한 10개 정도만 있으면 한 가정이 1년 동안 전기를 다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정도가 되는 거죠. 와, 그건 되게 괜찮죠? 엄청난 에너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안보 이슈가 되면서 세계 원자력 발전 양이랑 숫자를 보시면은 한 전 세계적으로 400기 정도가 있는데 지금 요게 이 처음에 발전을 시작하면서 쭉쭉쭉 늘죠. 195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늘다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저기 86년도니까 네. 저기서 좀 이렇게 주춤을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유지가 되는데 되다가 또 11년도에 후쿠시마 터지면서 또 줄었다가 그렇죠. 지금 다시 또 조금씩 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어떤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변하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주목되는 이유가 탄소 중립이에요. 이제 탄소 중립이 뭐냐? 우리가 인간 활동을 하면서 네. 인간들이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낮춰가지고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맞추겠다. 0으로 네. 되게끔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IPCC라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해서 이거를 1988년에 설립을 해요. 그래서 네. 여태까지 산업화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구 온도가 평균 온도가 1도씨가 올랐거든요. 네. 그 1도씨가 오른 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2100년까지 보니까 이대로 가면 3도씨 정도 오른다. 굉장히 그 심각한 재앙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IPCC에서 이제 발간한 이제 보고서들이 있는데 2018년도에 특별 보고서라고 해서 이게 2도씨가 아니라 1.5도씨로 그 증가폭을 1.5도씨로 낮췄을 때 얻는 이점이 뭐냐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해수면이 뭐 10cm 더 낮아진다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북극 빙하가 소멸할 확률이 10년에 한 번 나타날 게 100년에 한 번 나타난다든지 네. 산호 같은 경우에 99%가 소멸될 거를 한 70%로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이점이 많은 거죠. 네. 0.5도씨를 더 낮추는 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1.5도씨로 가기 위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소를 줄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보면 네.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화석연료에서 네. 나오는 것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철강이나 화학 분야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있고 또 큰 부분이 수송이에요. 우리 자동차 또는 배에서 디젤을 쓰거든요. 그게 엄청나요 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도별로 계속 증가도 해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IMO라고 국제해사기구라고 있어요. 아까 네. 배 말씀드렸잖아요. 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게끔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해서 2050년 되면은 50%를 저감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40%, 2050년까지 50%를 낮추라고 하죠. 네. 그래서 선박 회사들도 지금 대체 에너지를 쓰려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디젤에서 LNG로 가지만 아예 무탄소 에너지원, 저탄소가 아니라 암모니아라든지 또 원자력도 하나의 그 대안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빌 게이츠가 쓴 책이 있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여기 보시면은 MIT 연구진이 미국에서 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거의 한 1000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네. 가장 싼 방법들이 모두 깨끗하고 언제나 작동 가능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 많이, 신재생에너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풍력이라든지 태양 발전이라든지 보시면은 이게 일정치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바람이 불어야 되고 햇볕이 계속 비쳐야 되고. 근데 이제 원자력은 이제 해결료만 있으면 되니까 항상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값도 싸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얼마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냐 보면은 여기가 지금 기가와트 아워당 탄소량이거든요. 그래서 820톤이 이제 석탄에서 나오는 거고 네. 720톤이 네. 이제 석유. 쭉쭉 내리면은 3톤 정도가 이제 원자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니냐, 사고. 네, 사고가 보시면은 걱정이 되겠죠. 네, 테라와트당 발전당 이제 사망률을 보면은 원자력이 0.03%예요. 네. 이거는 지금 후쿠시마하고 체르노빌 다 포함한 거거든요. 네네. 사망률 굉장히 낮죠.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안전하면서도 깨끗한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석탄이 진짜 석탄하고 석유가 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그렇죠. 오, 그러네요. 그래서 요새 왜 그 EU 텍소노미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환경이나 기후 그 활동 목표에 네. 부합하는 그런 활동들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재생에너지 같은 건 포함되겠죠.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논란이 있었지만 네. 결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낮출 수 있는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포함을 시키죠. 이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네. 네, 그 조건은 사용 해결료를 처리하는 처분장을 이제 건설하는 계획이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2025년부터 사용하는 거,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원자력도 EU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죠. K 텍소노미에도 마찬가지고. 네. 네. 계속 그래서 가주시죠. 우리가 그 탄소 중립에 네.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인데 아무래도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 해결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해서 주목받는 원자력 에너지 연구 분야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사용 해결료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